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아서 코난 도일. 1장. 손가락을 다친 환자. 지금부터 들려주려는 사건은 1889년 여름, 내가 신혼 무렵에 일어났다. 결혼 후 나는 베이커가의 하숙집을 떠났지만 때때로 홈즈를 찾아갔다. 결혼 후 다시 개업한 병원은 날로 번창했다. 병원이 패딩턴역 근처에 있어서 영무원 중에도 단골 손님이 있었다. 그 중에서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치료해주자 실력 있는 의사라는 소문이 났다. 어느 날 아침 7시쯤에 패딩턴역에서 두 남자가 찾아와 진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내려가 보니 단골 영무원이 진찰실에서 나와 문을 닫고 말했다.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요.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도 하기 전에 나가버렸다. 진찰실에 들어가 보니 한 남자가 책상 옆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배어 있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으나 얼굴이 창백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선생님,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간밤에 큰 사고를 당해서요. 오늘 아침 패딩턴역에 도착해서 의사를 찾았더니 영무원이 여기로 데려다 주더군요. 나는 책상 위에 놓아둔 그의 명함을 읽어보았다. 빅터 헤덜리, 수압 기술자. 런던 빅토리아가 16A 4층. 야간 열차를 타고 왔군요. 지루하셨죠? 나는 진찰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지루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헤덜리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의자에서 허리를 뒤로 젖힌 채 몸을 흔들며 정신 나간 듯이 웃어댔다. 자, 진정하십시오. 그는 물을 마시고는 회복된 듯 보였지만 얼굴은 몹시 지친 표정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마셔보세요. 나는 물에 브랜디를 약간 타서 건넸다. 그걸 마시더니 얼굴에 혈색이 들기 시작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선생님, 엄지손가락이 있던 자리를 봐주십시오. 헤덜리는 손수건을 풀고 손을 내밀었다.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오싹하면서 몸서리가 쳐졌다. 엄지손가락이 있었던 곳에 새빨갛게 피가 엉겨 있었다. 이거 심각하군. 피를 많이 흘렸군요. 네, 처음에는 한참 동안 기절했었습니다. 정신이 들자 손목을 손수건으로 단단히 묶고 나뭇가지로 고정해서 피가 멎을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외과 의사 자격이 충분합니다. 상처를 보니 무겁고 예리한 칼로 잘렸군요. 나는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고기 써는 식칼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나는 상처를 치료하고서 붕대를 감아주었다. 환자는 의자에 기댄 채 고통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치료 덕분에 상태가 나아지자 흥분한 채 사건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 나는 흥분하지 말고 경찰에 찾아가기 전에 먼저 홈즈를 만나보라고 조언했다. 아, 저도 홈즈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겠지만 그분이 맡아주신다면 정말 좋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마차를 불러서 지금 당장 홈즈에게 같이 갑시다. 지금 가면 같이 아침 식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5분 후에 헤덜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베이커가로 달렸다. 홈즈는 늘 그랬던 것처럼 신문 광고란을 훑어보며
실내복 차림으로 파이프를 물고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베이컨 에그 3인분을 시켜서 우리와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홈즈는 헤덜리를 소파에 편히 앉히고 머리에 베개를 대준 다음 물을 탄 브랜디를 준비해 놓았다. 헤들리 씨, 당신이 겪은 사건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편히 누워서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피곤하면 잠시 중단하고 브랜디를 마시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왓슨 선생님이 치료해 주셔서 진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홈즈는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날카롭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헤덜리가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런던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수압 기술자로 그리니지에 있는 유명한 회사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2년 전에 면허를 땄는데 그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물려받아 빅토리아가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처음엔 고생이겠지만 제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소득도 없는 일거리만 4번 정도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직원이 들어와 누군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들고 온 명함에는 육군 대령 라이센더 스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 뒤에 들어온 대령의 모습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고 몸이 아주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른 사람은 처음 보았지만 그 원인은 병 때문이 아니라 체질인 것 같았어요. 눈이 예리하게 빛나고 걸음걸이도 재빨랐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니까요. 나이는 40세 정도로 독일어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헤덜리 씨입니까? 기술도 탁월하고 판단 능력이 좋고 비밀을 지켜주는 분이란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실례지만 나에 대해 그렇게 좋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 그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당신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일에 관해 상의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 대령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일이라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령은 저를 이리저리 바라보며 못 믿어하는 눈치였죠. 그러더니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도중에도 일이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겠다고 하자 대령은 벌떡 일어나더니 재빨리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자 대령은 자리로 돌아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이 비쩍 마른 남자의 이상한 행동에 거부감과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손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어서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나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룻밤이면 끝나는데 50긴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1시간 정도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군요. 그 남자는 기능이 떨어진 수압기를 조사해서 어디가 나쁜지 알려주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알아서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날 밤 막차로 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패딩턴역에서 기차를 타고 11시 15분에 아이퍼드에 도착하면 마차를 보내 그곳에서 7마일 떨어진 그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좀 더 빨리 8시 차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잠잘 방은 준비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정이 있어서 인류 기술자가 받을 보수를 저 같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50기니의 돈을 생각하며 그 일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물으니 그 남자는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말하지요. 표백토는 값비싼 것으로 잉글랜드에서도 이 흙이 산출되는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레딩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샀지요. 그런데 운 좋게도 그곳에 표백토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사해보니 내 땅에 있는 건 별거 아니고 좌우에 커다란 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곳은 이웃 사람이 소유한 땅이었고 그들은 그곳에 금광만큼이나 값진 표백토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가치를 알기 전에 그 땅을 사들이면 막대한 이익을 볼 텐데 당장에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친구한테 비밀을 털어놓았더니 내 땅의 표백토를 몰래 파내서 이웃 땅을 살 자금을 마련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을 하려고 수압기를 설치했는데 수압기가 고장이 나서 당신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집에 기술자가 온 걸 눈치채면 의심을 받게 되고 땅을 사들일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밤의 일을 비밀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백토라는 건 자갈처럼 파내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왜 수압기가 필요하죠? 대령은 그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입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흙을 벽돌처럼 압축해서 파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으니 당신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럼 11시 15분에 아이퍼드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대령은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고는 땀에 젖은 촉촉한 손으로 악수를 하고 급히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수고비의 10배나 되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계속 일거리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손님한테 받은 불쾌한 인상이 남아있었고 또 표백토의 설명만으로는 왜 한밤중에 가야만 하는지 남에게 알려질까봐 왜 그토록 염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패딩턴역으로 갔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지나서 어두컴컴한 역에 내렸습니다. 그 역에 내린 건 나밖에 없었고 플랫폼에는 짐꾼 한 사람이 지친 얼굴로 랜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역을 나오니 그 대령이 맞은편 어두운 곳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내 팔을 잡더니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마차에 태웠습니다. 양쪽 문을 닫고 마부석에 관자를 툭툭 치자 마차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2장 수상한 작업. 홈즈가 잠깐 그의 말을 가로막고 질문을 했다. 말은 한 마리였습니까? 무슨 색이었습니까? 네, 한 마리가 마차를 끌었고 얼핏 보니 밤색이었습니다. 말이 지쳐있는 것 같던가요? 아닙니다. 기운이 넘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중단시켜 미안합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흥미있군요. 마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적어도 1시간은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령은 7마일이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12마일은 달린 것 같았습니다. 마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창문에는 불투명 유리가 끼워져 있어서 가끔 지나가는 불빛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고운 자갈이 깔린 집에 들어서더니 마침내 마차가 멈춰섰습니다. 대령은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끌고 열려있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마차에서 곧바로 현관으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집의 외관은 살펴볼 틈도 없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문이 닫히고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복도 맞은편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램프를 앞으로 내밀고 우리를 살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뭐라고 하자 대령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자 여인은 램프를 떨어뜨릴 정도로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령은 여인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여인의 등을 밀어 안으로 들여보내고 램프를 받아들고 나에게 다시 왔습니다. 잠시 이 방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대령은 그렇게 말하며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작은 방이었는데 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독일어로 된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대령은 램프를 문 옆에 오르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령은 곧 돌아오겠다며 나를 남겨두고 나가더군요. 테이블 위에 책을 보니 독일어는 모르지만 2권은 과학 논문이고 한 권은 시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의 밤 풍경이 보일까 해서 창가로 가보았는데 떡갈나무로 만든 덧문이 닫혀있고 열쇠가 채워져 있더군요.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벽시계 소리만 들릴 뿐 주위에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이 독일인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기는 대체 어디일까? 아이퍼드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이라는 건 알겠지만 남쪽인지 북쪽인지 아니면 서쪽인지 동쪽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불안감을 없애려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50기니를 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아까 그 여인이 두려움에 떨며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더군요.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사람처럼 뒤를 자꾸 돌아보며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도망치세요. 어서. 여기 있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부인, 아직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보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어서 도망가세요. 내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젓자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아 끌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빨리 달아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저는 고집이 세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는 성격입니다. 머릿속에 50기니와 좀 전에 지루한 여행,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부탁받은 일도 하지 않고 받아야 할 수고비도 포기한 채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상한 여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은근히 겁도 났지만 고개를 저으면서 여기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한번 호소하려는데 2층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귀를 기울이더니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곧이어 대령은 살찌고 수염을 기른 작달만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배인 피거슨입니다.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가게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모자를 쓰고 가야겠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 기계가 있으니까요. 집안에서 표백토를 채굴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흙만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계만 살펴보고 어디가 고장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램프를 손에 든 대령이 앞장서고 뚱뚱한 지배인과 내가 뒤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나선 모양의 계단을 올라가니 벽은 칠이 벗겨져 있었고 습기가 차서 곰팡내가 났습니다. 나는 태어난 척하고 있었지만
두 남자의 행동에 경계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거스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고 알고 보니 영국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령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낮은 철문 앞에 서서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작아서 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고 대령이 나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린 지금 수압기 내부에 들어와 있어. 누가 기계를 움직이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방의 천장은 피스톤 아래면이라서 천장이 내려오면 몇 톤이나 되는 압력이 금속 바닥을 누르게 됩니다. 바깥에는 가느다란 파이프가 여러 개 있어서 받은 수압을 피스톤에 전달하는데 그런 구조에 관해서는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요. 기계는 이상 없는데 어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지 압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군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저는 대령에게서 램프를 받아들고 기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거대한 수압기였는데 압력이 엄청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 운전 레버를 밀자 픽 하는 소리가 났고 어딘가 새는 바람에 물이 역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살펴보니 운전 손잡이 끝에 있는 고무 패킹이 마모되어 있었고 그게 압력이 줄어든 원인이라고 두 사람에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내 설명을 듣고는 수리 방법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주고 다시 압착실로 돌아와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표백토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사면은 모두 나무 재질이었고 바닥은 철판이었으며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이 금속으로 된 엷은 껍질 같은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금속 껍질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독일어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쳐다보니 대령이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는 거지? 표백토라는 것이 금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용도를 정확히 알았다면 좀 더 효과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나는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갑자기 사나워졌으니까요. 좋아, 자세히 알게 해주지. 대령은 작은 문을 열고 나가더니 밖에서 잠갔습니다. 문으로 달려가 당겨보고 밀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내보내주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들려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레버가 움직이더니 물의 압력이 피스톤에 전달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령이 기계를 작동한 겁니다. 램프는 조금 전에 기계를 살펴보려고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불빛으로 검은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대로라면 1분도 지나지 않아 형체도 없이 뭉개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밀기도 하고 손톱으로 열쇠 구멍을 긁었습니다. 천장은 머리 위까지 내려왔고 손을 내밀면 그 거친 표면이 만져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눈에 띈 것을 보고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장과 바닥은 금속이지만 벽은 나무로 되어 있더군요. 둘러보니 두 장으로 맞댄 판자 틈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천장의 압력으로 틈새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붙이자 판자가 부서지며 방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램프 터지는 소리가 나고 아래 위에 철판이 맞닿는 둔탁한 금속음도 들려왔습니다.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죠. 그때 누군가 내 손목을 잡아 끄는 것을 느끼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좁은 복도에 쓰러져 있었고 한 여자가 오른손에 촛불을 들고 내 손목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제게 충고를 했던 그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와요. 당신이 없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올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따라와요. 저는 비틀거리며 여인을 따라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는 넓은 복도였는데 그곳에 내려간 순간 발소리와 두 남자가 외쳐대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 사람은 위층에서, 한 사람은 아래층에서 소리치며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 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보이는 문을 열었는데 그곳은 침실이었고 창으로는 달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곳으로 도망가세요. 높지만 뛰어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복도 저쪽 끝에 불빛이 보이며 대령의 깡마른 그림자가 한 손에 램프를 들고 다른 손에는 고기를 써는 커다란 칼 같은 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나는 침실로 뛰어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창에서 아래까지는 10m 정도는 돼 보였어요. 저는 창틀에 올라섰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악당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잠시 창틀에 매달린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인에게 어떤 해를 가할 경우 달려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구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령은 여인 앞을 지나 곧장 창 쪽으로 다가오고 있더군요.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그 사람은 비밀을 지킬 거예요. 엘리제, 당신 미쳤어? 우리가 파멸해도 상관없다는 거요? 그놈이 이미 눈치챘어. 대령은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창으로 달려와 그 무서운 흉기로 내리쳤습니다. 나는 도망가려고 창틀에 매달려 있었는데 피할 사이도 없이 통증을 느끼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정원의 숲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현기증과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엄지손가락이 잘려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손수건으로 상처를 싸매려고 했지만 힘이 빠져 장미 덩굴 속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 동안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떠보니 간밤에 그 집과 정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누워있던 곳은 길에 인접한 나무 울타리 근처였는데 아래쪽에 건물이 있어 가까이 가보니 바로 아이퍼드역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역에 들어가 기차 시간을 물어보니 1시간 정도 기다리면 기차가 온다고 하더군요. 어젯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짐꾼이 보이기에 스타크 대령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처에 경찰서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태로 3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갈 수는 없어서 일단 런던에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6시쯤에 도착해서 친절한 영무원의 안내로 치료를 받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홈즈 씨에게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3장. 밝혀진 비밀. 이야기가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홈즈가 두툼한 신문 스크랩을 꺼내왔다. 1년 전에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홈즈가 읽어내려갔다. 행방불명. 이달 9일. 제레마이어 헤일링. 26세 수력기계 기술자. 밤 10시에 나간 후 소식이 없음. 복장은 이렇게 적혀 있군요. 이 기술자도 대령에게 희생당한 사람인 것 같군.
아, 그 여인이 대령에게 했던 말을 알 것 같습니다. 그 대령은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밝혀진 이상 아이퍼드로 떠날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홈즈와 수력기술자, 경시청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과 사복 형사 1명, 그리고 나는 기차를 탔다. 경감은 아이퍼드역 부근의 지도를 펴놓고 역을 중심으로 컴퍼스로 열심히 원을 그리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역을 중심으로 반경 10마일을 그린 겁니다. 범죄 현장은 원 안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10마일이라고 하셨죠, 헤덜리 씨. 마차로 1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의식을 잃은 당신을 그들이 마차에 실어 길가에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딘가로 실려가는 느낌이 어렴풋하게 나긴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의문을 제기했다. 정원에 쓰러져 있던 당신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의 만류에 악당이 자비심이라도 베풀었을까요? 차차 모든 게 밝혀지겠지요. 그자들이 이 원에 어느 곳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경감의 말에 홈즈가 입을 열었다. 그곳이라면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벌써 확증을 잡았나요? 그럼 홈즈 씨의 의견과 누구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말해봅시다. 나는 남쪽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쪽이 가장 한적한 지역이니까요. 경감이 지도를 짚으며 말했다. 헤덜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동쪽이라고 말했고 사복 형사는 서쪽이라고 말했다. 나는 마차가 언덕을 올라갔다는 말이 없었으므로 북쪽이라고 말했다. 북쪽은 언덕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군요. 그럼 홈즈 씨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경감이 웃으며 말했다. 홈즈는 원의 중심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나는 아이퍼드역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을 겁니다. 홈즈의 말에 헤덜리가 물었다. 12마일이나 달렸는데도요? 6마일을 갔다가 6마일을 되돌아오면 12마일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계산입니다. 마차에 탔을 때 말에 윤기가 나고 힘이 넘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12마일이나 되는 험한 길을 달려오진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군요. 그 일당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들은 대규모의 위조 화폐를 만들고 있었소. 그 압축기는 은과 비슷한 합금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위조 화폐범들이 있다는 것은 벌써 알고 있었소. 반크라운짜리 가짜 은화가 나더라 추적을 했는데 교활한 자들이라 미궁에 빠져 있었지요. 이번 사건으로 그들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감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이 일당은 법망에 걸려들 운명이 아니었다. 기차가 아이퍼드역에 도착했을 때 근처의 숲속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아 멀리까지 퍼져 있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경감이 역장에게 물어보니 밤에 베커 의사 집에서 불이 났었다고 말해주었다. 베커 의사는 마르고 코가 길고 키가 큰 독일인 아닙니까? 헤덜리가 이렇게 물어보니 역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베커 의사는 영국인인데다 이 부근에서 그 의사만큼 풍채가 좋은 분도 없습니다. 아마 그 집에 머무는 외국인 남자는 환자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사람은 바크셔산의 질 좋은 쇠고기를 먹어도 어쩔 수 없는지 비쩍 말랐지요. 역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나직한 언덕에 올라가자 하얗게 칠을 한 큰 집이 보였다. 소방차 세대가 정원에 늘어서 진화 작업을 벌이며 마지막 불길을 잡고 있었다. 헤덜리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저 집이에요. 자갈을 깐 마차길이 있고 내가 쓰러졌던 장미덩굴도 보입니다. 저 두 번째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소. 당신이 놓아둔 램프가 수압 개에 눌렀을 때 그 불이 나무 판자에 옮겨 붙었을 거요. 그들은 당신을 쫓는 데만 정신이 팔려 불이 붙은 건 생각지 못했던 거죠. 혹시 불구경하는 사람 중에 일당이 끼어 있을지 모르니 살펴보시오. 하긴 지금쯤 100마일 밖으로 달아났을 수도 있지만 홈즈의 예상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또 잔인한 독일인이나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영국인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새벽에 몇 사람이 부피가 큰 상자를 마차에 싣고서 급히 달려가는 것을 농부가 보았다고 했다. 그 말을 끝으로 범인들의 행방은 홈즈의 머리로도 더 이상 알 수가 없었다. 소방관들은 건물 내부에 있는 낯선 시설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3층 창문 밑에서 엄지손가락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어쨌든 불길은 완전히 잡혔으며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벽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수압기 역시 구부러진 원통과 철관 몇 개만 남기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창고에서 다량의 니켈과 주석이 발견되었지만 화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범인이 싣고 갔다는 부피가 큰 상자가 그걸 설명하는 것 같았다. 그 기술자가 쓰러진 정원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정원의 부드러운 흙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분명히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운반되었는데 한 사람의 발은 아주 작았고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컸다. 아마 그 말수가 적은 영국인이 여자를 도와서 의식을 잃은 기술자를 안전한 곳까지 옮겨놓은 모양이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헤덜리는 몹시 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제기랄, 엄지손가락을 잃었고 50기니의 보수마저 날렸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경험입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일을 생각하면서.